약물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 학습 목표. 약물 오남용의 사례. 약물을 오용하는 경우도 있고 남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용과 남용 둘 다 나쁜 것인데 어떻게 나쁜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용과 남용이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 토의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가족의 식품 및 신체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여기 그림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들이 나왔는데 베타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다제 내성 농농균, 다제 내성 아시네토 박터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다 같이 공통점은 내성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요. 이 내성은 그 항생제를 우리가 투여해도 그 병원균이 세균이 잘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균을 내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무서운 내성 세균이 바로 다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떠한 항생제로도 치료가 어려운 그런 슈퍼 박테리아 세균을 다제 내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은 화농성 염증, 식중독을 일으키고 폐혈증, 피부 연조직 감염, 카테터 관련 감염, 균열증과 심내막염, 폐렴, 근골격계 감염, 중추신경계 감염 등 포도알균은 사람의 피부나 구강, 인후, 점막 등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이나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 등을 통해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은 1968년, 1986년 처음 보고되었는데 황색 포도알균과 함께 병원 감염의 중요한 원인균인데 사람들의 입안, 위장관, 질, 요도에 정상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세균입니다. 장알균은 요로 감염, 복강내 감염, 균열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골관절 감염, 심내막염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그 세균이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입니다. 그 다음에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은 반코마이신의 내성이 있는 황색 포도알균인데 균열증, 피부 및 연조직 감염, 수술 부위 감염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하고 당뇨나 심장병 등의 기저 질환이 있는 자, 또 이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에 감염된 환자, 또 침습적 기구 사용 환자, 최근 반코마이신, 페이코플라닌 등 글리코펩티드 계열 항생제로 투여받은 환자 등에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은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배뇨통, 빈뇨, 또 옆구리 통증, 발열을 일으킵니다. 또 다제내성 농농균은 욕창, 폐렴, 균열증, 폐혈증, 수막염을 일으키고 인공호흡기관 관련 폐렴에 이르기까지 감염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다제내성 아시네토 박터균은
무서운 것이 항생제에 모두 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해도 잘 듣지 않고 폐렴, 혈류감염, 항상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고 감염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파스테르와 고의 연구 덕분에 20세기 들어와서 감염증 질병이 종말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감염성 질병이 줄어들면서 많은 나라의 정부에서는 공중보건기금을 삭감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방심을 한 거지요.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사라졌던 박테리아성 질병들이 다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항생제에 대한 박테리아의 저항성도 높아져서 약을 우리가 주사하거나 복용해도 잘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이 낫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항생제에 의해서 병원균이 쉽게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내성을 보이는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항생물질을 무려 약 8,000가지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박테리아는 그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지닌 세균들이 등장했는데 이러한 세균을 슈퍼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슈퍼박테리아, 치료하기가 아주 어려운 질병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왔는데 빨간 것으로 표시된 것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갖는 박테리아입니다. 처음에는 항생제 내성을 갖는 박테리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항생제를 투입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이 녹색으로 표시된 그 세균들은 대부분 죽고 이 항생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내성 박테리아가 크게 증식을 해서 반대로 내성을 갖는 세균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환자의 보호자라든가 다른 환자, 의료진에 전파가 돼가지고 어떠한 항생제로도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생제 내성에 관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슈퍼박테리아. 정확한 명칭은 다제 내성균입니다. 여러 가지 약에 견디는 성질을 가진 균, 즉 이약 저약서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네, 2050년이면 전 세계에서 매년 1,000만 명, 3초에 1명꼴로 숨진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암을 넘어선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먼저 나연수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한 환자가 격리 조치돼 있습니다. 손을 소독하고 장갑을 챙겨 낀 간호사가 조심스레 주사로 약물을 넣습니다.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고 환자를 접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환자마다 철저하게 손 소독을. 투입되는 약물은 일반 환자에게는 좀처럼 쓰지 않는 강력한 항생제. 어지간한 항생제로는 죽지 않는 내성 세균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다제내성균이 확인된 환자는 전파 위험이 큰 환자를 우선적으로 빠른 격리 조치가 필요하고. 지난해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 건수는 8만 8천 건을 넘어섰고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특히 최강 항생제 중 하나로 꼽히는 카바페넴이 듣지 않는 경우도 2,500건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최후의 보루 항생제로 불리는 콜리스틴까지 안 통하는 슈퍼박테리아 대장균이 3건 검출됐습니다. 콜리스틴은 신장을 해칠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최강 항생제인데 이마저도 무력화시킨 세균이 국내에 침투한 겁니다. 인류와 세균과의 기나긴 전쟁. 시작은 1928년 영국의 한 연구실이었습니다. 이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에 우연히 푸른 곰팡이가 섞여 들어갔는데 기르던 세균들이 모두 죽어버린 겁니다. 이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의 발견. 인류가 세균을 이기는 듯 했습니다. 네, 그런데 세균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항생제를 견디도록 유전자를 변형시키며 진화한 겁니다.
새 항생제를 개발하면 다시 세균도 또 내성을 갖도록 진화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결과 여러 약에 끄떡없는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한 겁니다. 특히 최후의 항생제까지 견디는 슈퍼박테리아까지 확인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최강 항생제에 버티는 슈퍼박테리아는 작년 11월 중국 남부 돼지와 닭 등 가축의 대장균 정기 검사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4개 지역 가축 시장에서 추가 발견된 데 이어 이미 광둥성, 저장성의 병원 입원 환자, 즉 인체 속까지 들어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슈퍼박테리아가 가진 내성 유전자는 쉽게 퍼지는 이동형입니다. 한 달여 뒤 영국의 돼지 3마리에서 같은 슈퍼박테리아가 나왔고 덴마크, 네덜란드와 프랑스에 이어 태국에서도 발견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올 들어선 지난 5월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49살 여성의 소변에서도 검출됐고 급기야 국내에도 들어온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항생제에 견디도록 세균이 진화할수록 질병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균에 잘 듣는 항생제를 썼을 때랑 잘 안 듣는 항생제를 썼을 때 사망률이 20-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이제 보고들이 많습니다. 감염증이 발생했을 때는 사망률이 꽤 높아질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쉽게 치료했던 감염과 부상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항생제의 막다른 골목이 멀지 않았다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박테리아. 보셨다시피 돼지, 닭 같은 가축에서 사람으로 옮겨오고 또 국경도 가리지 않습니다. 보건 영역뿐만 아니라 농축산, 환경까지 전 지구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지킬 게 있습니다. 혹시 감기 걸리면 독한 약부터 찾으시나요? 대부분의 감기는 바이러스가 옮기는 거여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가 필요 없습니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야 하고요. 슈퍼박테리아도 결국 퍼지는 건 사람의 손과 입을 통해서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이 어지간한 질병을 막아주는 이유입니다. 또 세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왔다 해도 튼튼한 몸에서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면역력을 키운다면 세균이 발현할 일도 또 항생제를 찾을 일도 없을 겁니다. 앵커의 눈이었습니다. 연구자료 해석하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기 바랍니다. 항생물질은 미생물을 전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항성이 약한 것만 죽인다. 조금 전에 우리 그림에서 살펴보았죠. 즉 저항성 있는 소수가 살아남습니다. 내성을 가진 것들이 살아남습니다. 이들이 번식하여 세력을 키우게 되면 기존에 쓰던 항생물질은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대표적으로 페니실린을 사용한 후 3년이 지난 1946년에 포도상 구균 박테리아가 내성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세계적으로 대량 공급함으로써 내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952년에는 모든 포도상 구균의 60%가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을 나타냈습니다. 현재는 약 95%에 달합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은 페니실린의 내성을 나타내는 박테리아에 대한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1960년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곧 메티실린에 대한 저항성 있는 박테리아도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 황색 포도상 구균의 메티실린 내성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약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일 다른 나라보다도 이 내성을 갖는 황색 포도상 구균의 메티실린 내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약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술은 흥분제일까 진정제일까?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병의 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약물을 이용한다. 그러나 약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용 혹은 남용하면 부작용을 초래하여 큰 해를 입기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약물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학적인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물을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사용하거나 약을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오용이라고 한다.
오용의 정의가 여기 나왔습니다. 약물을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하거나 그리고 처방된 약을 지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약을 자기 마음대로 그 질병에만 쓰지 않고 다른 질병에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오용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사용이지요. 이거를 오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를 남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두 알씩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한 10알씩 먹는 식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먹는 것을 남용이라고 합니다. 남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약물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술이 있죠.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담배를 많이 피거나 각성제 이런 걸 많이 너무 복용하거나 마약을 많이 복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모두 남용에 해당됩니다. 술의 주성분은 에탄올이지요. 에탄올은 뇌와 신경의 작용을 저하시켜서 주의력이나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자제력도 잃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가 주의력이나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자제력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량의 술을 또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의 경우는 위장병, 또 지방간, 간경변, 간이 딱딱해지는 질병입니다. 등에 걸리게 되며 말초신경 혹은 심장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다음과 토이야기가 있는데 다음은 생활 주변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다. 그림의 약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는 각성제도 있고 진해제도 있고 흡입제도 있는데 각성제는 무엇이고 또 진해제는 무엇이고 흡입제는 무엇인지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성제는 몸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아드레날린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흥분됩니다. 그래가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해봤을 텐데 커피와 같은 각성제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잠이 잘 안 오지요. 잠을 쫓고 피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너무 힘들면은 각성제를 복용하는데 너무 많이 복용하면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필로폰, 마약이지요. 헤로폰이라고 하는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메스암페타민, 또 다른 말로는 페닐메틸 아미노프로페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물질에 들어있는 코카인, 니코틴, 카페인도 모두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는 모두 각성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진해제는 기침을 완화시키거나 억제하는 약물을 가리킵니다. 뇌의 기침 중추를 억제해가지고 기침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진해제입니다. 흡입제, 주로 청소년들이 환각을 위해 가지고 코로 들이마시는 물질인데 주로 10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마약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드나 헤어스프레이와 같은 휘발성 솔벤트, 방향제와 같은 아질산염, 할로탄이나 나이트로 옥사이드와 같은 마취제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걸 흡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각성제나 마약은 살펴봤듯이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거나 억제시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습관성이나 육체적으로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중독성, 습관성, 중독성을 나타냅니다. 약물의 남용이 사람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치료 목적 외에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음료 속에는 카페인이라고 하는 각성 효과를 내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면은 여기 식품의 카페인 함량 이렇게 나왔는데 원두 커피 170g에 47에서 211mg 정도의 카페인이 함량하고 있습니다. 또 인스턴트 커피, 또 홍차, 콜라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녹차, 코코아, 그리고 이제 우유, 초콜릿, 사탕에도 미량이나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속에도 역시 조금이나마 남아 있습니다. 약물의 종류와 남용 결과 각성제에 해당되는 것은 뭐 암스, 메스암페타민, 또 암페타민류, 펜플루라민, 암페르라몬 이런 게 있는데 환시. 이상하게 자기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이상한 것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 환시지요. 또 이상한 자기가 그 주위에서 어떤 음도 생기지 않는데 주위에서 마치 어떤 음이 들리는 것 같은 그 환청을 하게 됩니다. 환각제 이런 게 있는데 환각을 일으키고 예측 불허 행위를 합니다.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지요. 억제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기억을 손상시키고 호흡기 장애를 일으킵니다. 또 마약에는 이제 아편, 헤로인 있는 건데 도취감에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신체 조정력을 상실시킵니다. 또 코카나무의 코카잎 이런 것도 천연 마약인데 흥분시키고 정신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합성 마약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취감 역시 신체 조정력을 상실시킵니다. 대마초라든가 대마수지 기름 이런 게 있는데 역시 도취감에 쌓이게 하고 도취감에 취하게 하고 약간 환각을 일으킵니다. 자, 약물은 어떻게 투여할까? 약물을 투여하면 약물이 작용하는 곳에 잘 도착해야 되지요.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입으로 먹는 것과 주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약을 먹는 방법은 입으로 먹는 것이지요. 그런데 몇몇 화학물질은 위에서 의산에 의해 파괴되거나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가지고 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인슐린은 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 인슐린은 단백질로 이루어졌습니다. 단백질. 근데 이 단백질은 위에서는 소화가 안 되지만 소장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소화돼 버립니다. 아미노산. 그러면은 인슐린,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인데 원래 단백질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버리면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인슐린은 먹어서 입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로 투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투여하려면은 입으로 먹는 것보다는 주사를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행해지는 방법은 근육주사인데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엉덩이에 가끔 주사 맞지요?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뻐근하고 이게 근육주사입니다. 근육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자극이 강하고 통증이 있습니다. 대신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하 주사하는 약물을 피부 밑에 주사하는 것으로 적은 양의 약물이 투여될 때 쓸만합니다. 피하 밑에 주로 이 지방에 주사하는 겁니다. 지방, 근육이 아니고 지방에 주사합니다. 자, 여기 약물 투여 방법. 약물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이제 혈액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운반이 되지요. 내복약은 주로 이 장에서 흡수돼 가지고 혈관을 따라서 혈액 속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되는 속도가 느리지요. 그러나 주사약은 이제 근육 주사도 있고 피하
피하 주사도 있는데 대신에 이거는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방법 중에 정맥 내 주사는 정맥 안에 주사하는 것으로 약물이 혈액으로 즉시 들어가기 때문에 몇 초 후면 뇌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맥 내 주사의 단점은 한 번에 투여하는 약물 전체가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강 내 주사는 정맥 주사보다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진 않지만 쉽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주사 방법, 정맥 주사, 근육 주사, 피하 주사가 있는데 공통점은 혈액 속으로 직접 흡수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을 먹는 경우 입속 점막, 혀라든가 혀 및 투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약 중에 직접 먹는 약도 있지만은 혀 밑에 투약하는 경우도 있지요. 입속이나 코 속에 스프레이로 뿌리는 약이나 혀 아래에 녹여가지고 먹는 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얇은 점막을 통해서 직접 혈액수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입으로 먹는 약, 정제도 있고 또 액체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체 상태의 정제도 있고 액체 상태의 약을 먹으면은 위나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피부에 직접 붙이는 약도 있는데 멀미약 있죠. 귀 밑에라든가 이런 거. 피부 표면에 부착된 패치에서 약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시간에 따른 혈액 내 약물 농도의 변화, 정맥 주사가 제일 빠르게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효과가 지속되진 않고 금방 사라지고 아까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입으로 먹는 약은 잠시 후에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서서히 줄어듭니다. 효과가. 비교해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겠지요. 근데 입으로 먹었을 때 서서히 흡수되는 약도 있고 바로 흡수되는 약도 있습니다. 자,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식사 조절도 해야 되겠고 또 정기적인 진찰도 해야 되겠고 청결도 해야 되겠습니다. 20세기를 지나면서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예방과 퇴치를 위한 방법을 찾아내어 거의 모든 질병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치료하는 비용이 상승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약을 살 수 없게 되었다. 항생제와 살충제의 남용을 줄이면 박테리아는 내성이 사라진다. 그렇죠. 이제 그 약을 통해서 길러진 내성이 약을 줄이게 되면은 내성이 사라집니다. 황열병, 말라리아, 매개인은 매개체인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고인물을 없애야 되겠지요. 황열병이라든가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고인물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더 기본적인 위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엄격한 소독과 손 씻기 중요하지요. 현재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실천하고 있지요. 톡소플라스마라는 박테리아는 흙속이나 여러 포유류, 특히 고양이 몸속에 산다고 합니다. 보통 고양이의 깔개를 바꾸고 바로 손을 씻지 않으면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톡소플라스마는 상한 고기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소플라스마는 임산부와 태아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폭소플라스마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언니의 고퀄리티 잔소리 수의사 류한빈입니다. 혹시 임산부나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들은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된다는 소문을 들어보셨나요? 워낙 유명한 소문이라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임산부는 고양이를 키우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고양이로부터 옮아서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전염병, 바로 톡소포자충, 톡소플라즈마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론적으로 톡소포자충은 고양이가 옮기고 임산부에게 옮으면 유산이나 사산까지 일으킬 수 있는 병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 때문에 임산부에 걸릴 확률은 되게 낮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톡소포자충이 어떤 기생충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톡소포자충은 고양이가 종숙주 그리고 조류와 포유류가 중간숙주인 기생충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포유류에 감염이 가능하지만 전염이 가능한 상태로 분변에 나오는 것은 고양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동물에서는 걸려도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잠깐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톡소포자충에 걸렸다가 나았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항체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어쩌면 걸린 적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면역이 저하된 환자나 아니면 임산부에게 걸리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특히 임신 첫 3개월에 감염되면 유산이나 사산을 일으킬 수도 있죠. 이렇게 유산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라면 정말 임산부가 고양이를 안 키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결혼 전부터 키우던 고양이를 다른 집에 보내야 될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첫째는 일단 우리 집 고양이가 톡소포자충에 걸릴 확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최근 2년간 2017년에서 2018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아지나 고양이에서 항체 양성률은 반려견에서 0.19%, 반려묘에서 1.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고양이 중에 13마리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항체 양성률이란 게 이 고양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톡소포자충에 걸려 본 적이 있다는 뜻이지 지금 막 톡소포자충에 걸린 상태 그리고 전파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한테 지금 톡소포자충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고양이는 이 1.33%에서도 또 엄청나게 줄어들 건데요. 보통 고양이가 변으로 전염 가능한 형태의 톡소포자충을 배설하는 기간이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항체 양성률의 1.3% 고양이 중에서 하필 딱 지금 그 묘생 평생의 기간 중에 딱 그 일주일을 겪고 있는 고양이는 몇 % 정도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변으로 나온 톡소포자충이 배설한 지 1에서 5일 정도가 지나야 또 전염력을 가진다고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톡소포자충이 고양이를 통해서 임산부에게 전염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그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볼까요? 딱 일주일 전에 외출을 해서 어딘가에서 옮은 바람에 생애 최초로 톡소플라즈마에 걸린 우리 고양이의 분변을 1에서 5일 동안 안 치우고 푹 묵혀놨다가 임산부가 손으로 직접 변을 만진 후에 손을 씻지 않고 그 손으로 요리를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사람 톡소포자충 감염의 대부분은 덜 익힌 고기를 먹어서 걸립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통해서 전염된 사례는 굉장히 희박한데요. 집에서만 자라는 우리 고양이보다는 덜 익힌 고기를 조심하는 편이 훨씬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고양이 집사님들을 위한 톡소플라즈마 감염 예방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이가 변을 보고 나면 24시간 이내에 치워주세요. 화장실 청소를 자주 하는 것은 내 건강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되도록이면 노약자나 임산부가 아닌 다른 건강한 가족이 화장실 청소를 전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변을 치우고 나서 손을 잘 씻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고양이의 외출을 금지하고요. 고양이한테 생고기를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5번째는 나도 생고기를 먹지 않아야겠죠. 고기는 80도 이상에서 15분 이상 조리해서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고기 요리할 때 손을 깨끗이 씻고요. 특히 야채를 먼저 손질하고 고기를 손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기를 손질하고 나서 야채를 손질하면 생으로 먹는 야채에 여러 가지 기생충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7번째는 노약자나 임산부는 길고양이나 특히 길고양이 분변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톡소포자충은 조금만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고양이는 여러분이 전부니까요. 혹시 잘못된 소문 때문에 모시던 고양님을 내치시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면 저희를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첫 번째 문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설명하시오. 아까 우리 배웠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해가지고 과제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알코올은 흥분제일까 아니면 진정제일까?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것도 배웠죠. 여러분 앞에 내용 잘 살펴가지고 조사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물 투여 방법 조금 전에 배웠죠.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 이 확인 문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글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과제 제출 탭 속에 생활과 과학 과목 선택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